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노비에서 정일품 빈이 된 여인, 소인 같은 천한 것을 어찌 후궁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궁궐 깊은 곳, 다른 후궁들이 저를 노려보는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천한 노비 출신이 감히 임금의 여인이 되려 한다는 차가운 시선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13년 전 처음 이 궁궐의 발을 디뎠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418년, 제 나이 13살 때였습니다. 한양성 밖 허름한 마을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원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관청의 노비로 살아가셨죠. 노비의 자식은 또 노비가 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입니다. 그 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오랜 굶주림과 고된 일로 몸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약을 지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초가집 마룻바닥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무력했습니다. 13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가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손을 잡으면 뼈만 앙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궁궐에서 궁녀를 뽑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임금을 모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궁궐이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하지만 품삯을 받을 수 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청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관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13살입니다. 부모는? 어머니께서 병중이십니다. 약값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리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좋다. 내일 경복궁으로 오너라 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날 밤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궁궐에서 일했어. 꼭 약을 사다 드릴게요. 아가야,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들었단다.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경복궁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높이 솟은 기와지붕,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마당, 화려한 단청 초가집에서만 살던 제게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저를 선배 궁녀가 호통쳤습니다. 저기 너, 뭘 그렇게 구경하고 있어? 빨리 와. 배치된 곳은 내 잣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처음엔 가장 낮은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청소하고 선배들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성실함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참 부지런하구나 맞아. 시키는 일마다 군말 없이 해내더라고. 그렇게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중궁전의 물건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전 마마가 계시는 곳. 말단 궁녀인 제게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조심조심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넘어진 기척이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귀한 장신구,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궁녀가 감히 왕족의 몸에 손을 대다니 뒤늦게 깨닫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이 주제넘게 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사람을 도왔는데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그나저나 너는 어느 처소에서 일하느냐? 소인은 내자시에서 일하는 궁녀입니다. 이름은? 제 이름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천한 노비의 이름 따위 알려드려도 될까요? 나는 충령이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충령대군 태종의 셋째 아들이자 얼마 전 왕위에 오른 새 임금이 아니십니까? 급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군마마 아니, 전하 소인이 눈이 어두워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허허, 그런 것 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 이후 가끔씩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중궁전에 심부름을 갈 때, 복도를 지나갈 때, 처음엔 짧은 인사였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자시에서 비단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힘들지는 않으냐? 아닙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분은 항상 진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천한 궁녀인 저에게도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궁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망설였습니다. 비천한 출신을 말해도 될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 중이셨습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어머니는 지금 어떠시냐? 그 질문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궁에 들어온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알아보겠다.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궁에 와서 돈을 벌어 약을 사들이려 했는데 결국 마지막을 함께 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하였습니다. 슬프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어머니는 내가 효도하려 했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따뜻한 위로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높으신 분이 천한 궁녀를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전하.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이 궁궐에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운명이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궁녀가 전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선배 궁녀들의 속삭임이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천한 출신이 주제도 모르고 전하의 눈에 들었다는 시기와 질투. 그 차가운 시선들이 등을 찔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며칠 후 상궁이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중궁전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궁전이라니요. 내 자시의 말단 궁녀인 제가요? 원경왕후 마마께서 직접 너를 지목하셨다. 원경왕후 태종의 정비이자 세종 전하의 어머니이신 분. 어떻게 저를 아신 걸까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중궁전에 들어갔습니다. 내 자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화려한 장식, 엄숙한 분위기,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 내가 그 아이로구나. 소헌왕후 마마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위엄 있으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예, 마마. 천한 것이 이런 곳에 오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겸손하구나. 내가 들으니 성실하고 마음씨가 곱다 하더라. 그래서 불러드렸다. 과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헌왕후 마마의 지밀라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중을 드는 궁녀, 내 자시의 천한 궁녀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때로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너는 참 특별한 아이구나. 어느 날 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데 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더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마마를 잘 모시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마마께서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궁전에서 일하게 되면서 전하를 만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전하께서는 자주 어머니와 왕비를 뵙기 위해 중궁전을 찾으셨으니까요. 여기서 일하게 되었구나. 어느 날 전하께서 저를 보고 반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전하 원경왕후 마마와
소헌왕후. 마마의 은혜입니다. 그렇구나, 잘 되었다.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왕이 되신 후에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와 천안 궁녀 사이에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 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궁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하께서서 저 아이에게 말을 거시네.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뒤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처음에는 뒤에서 속삭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방에 들어갔을 때 이불 속에서 벌레가 기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치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범인을 찾아봐야 증거도 없고 오히려 저만 곤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마마에게 올릴 식사를 준비하는데 누군가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했어. 큰일은 피했지만 이 일로 상공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다고 말해봐야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마마께 폐를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부족하여 자꾸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마마께서는 자애로우셨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궁궐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 내가 모르겠느냐?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요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마마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아라. 마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분을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무렵 궁궐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빈 강씨라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일찍부터 전하의 총애를 받아온 분이었죠. 그분은 저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영빈 마마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 아이로구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전하께서 내게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런 일 없습니다. 마마 소인은 오직 중궁전 마마만을 모실 뿐입니다. 정말 그러냐? 영빈 마마께서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충고하는데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궁중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한 위협이었습니다. 그 후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일부러 제 발을 걸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어머. 미안해 못 봤네. 하지만 그 궁녀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엎드려 있어. 그게 내 자리야. 잔인한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우연히 지나가던 소헌왕후 마마께서 목격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냐? 마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궁녀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전 마마 감히 누가 이런 짓을? 궁녀들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마마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마마께서는 전하를 찾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궁녀들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전하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며칠 후 전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전하 과인이 내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과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냐?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은 진심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제 운명이 곧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 씨의 출신이 천하지만 13세부터 궁중에 들어와 행실이 바르니 빈이나 귀인으로 삼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어전에 모인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종 21년 1439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후궁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신 순간이었죠. 천한 노비 출신을 후궁으로. 조선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427년 저는 전하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양군이었습니다. 공인의 신분으로 왕자를 낳은 것이죠. 그 후로도 아들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1428년 의창군, 1430년 밀성군, 1431년 익현군, 1435년 영해군 12년 동안 5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궁중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천한 것이 왕자를 낳다니 전하께서 미혹되신 것이다. 뒤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빈 강 씨를 비롯한 후궁들의 세력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견제했습니다. 어느 날 영빈 마마께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왕자를 여럿 낳았다고 했어.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노비는 노비다. 아무리 왕자를 낳아도 내게는 첩지조차 없지. 아느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식적인 후궁의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저 전하의 승은을 입은 궁녀일 뿐이었죠. 하지만 1439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초 저는 6째 아들 담양군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하께서 저를 정의품 소위로 봉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후궁의 지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해 1월 27일
전하께서 조정에 나가셨습니다. 과인이 신하들에게 묻겠다. 어전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의 김씨는 본래 내자씨의 여종이었으나 과인이 즉위했을 때 모후께서 뽑아 중궁으로 보내었다. 그때 나이가 13세였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양궁을 섬기는데 오직 근신하였다. 중궁께서 매사를 위임하고 막내 아들까지 기르게 하셨으니 성품이 근신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리하셨겠는가. 전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예로부터 궁녀의 세계에는 본래 귀천이 없었다. 노래하던 아이를 궁중에 들인 자도 있고 일찍이 남을 섬기다가 궁중에 들어온 자도 있었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는 전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씨의 출신은 비록 천하지만 겨우 13세에 궁중에 들어왔으니 이후에 쌓은 부덕은 바른 것이다. 과인이 김 씨를 귀인이나 빈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도승지 김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셋째 부인 이하는 출신에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고 하오니 김 씨를 귀인으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전하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종일품 귀인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정일품 신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노비에서 궁녀를 거쳐 내명부 최고 품계인 빈으로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빈 마마 궁중 모든 사람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빈 강씨도 저를 괴롭혔던 궁녀들도 모두가 저를 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궁중에서 소헌왕후 마마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영빈 마마였습니다. 이럴 수가. 자신보다 훨씬 늦게 입궁한 천한 출신이 자신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빈이 된 후 제 첫 번째 일은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빈 마마, 저희가 그동안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궁녀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나간 일은 모두 잊겠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했어. 과거의 원한을 갚는다면 저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빈 마마 앞으로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관대함은 궁중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소헌왕후 마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신빈아, 예, 마마.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나도 몰랐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마마의 은혜입니다. 아니다. 내 자신의 덕이다. 내가 겸손하고 성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마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사랑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지. 그날 밤 전하께서 제 처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빈 예, 전하 과인이 옳은 일을 한 것이냐?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운 것 말이다. 신빈이 되었다고 했어. 신하들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전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이냐? 예, 전하께서 소인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구나. 과인도 그대를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이 긴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이 승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사랑과 소헌왕후, 마마의 신뢰,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저희를 낳아주셨습니까? 막내 담양군이 제게 물었습니다. 1450년 2월 전하께서 승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2살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란다 하지만 담양군은 20하루 만에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는 아픔, 그 고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결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빈으로 책봉된 후에 삶은 평온했습니다. 1427년부터 1439년까지 12해 동안 6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현군, 영해군, 그리고 담양군 모두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전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신빈. 오늘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느냐? 예, 전하 계양군이 글을 잘 읽습니다. 그렇구나. 밀성군은 어떠하냐? 활쏘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항상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길 좋아하셨습니다. 왕자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신빈 예, 전하 과인이 그대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느냐?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소인이 전하를 부축해드렸던 날이지요. 그때 과인은 그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다른 궁녀들은 과인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아첨하려 했지만 그대는 그저 넘어진 사람을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대는 항상 진심으로 대해 주었다. 과인의 지위가 아니라 과인 자체를 봐주었지. 그것이 과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전하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하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헌왕 후 마마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마마께서는 저를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까지 제게 맡기셨죠. 신빈아, 수양을 내게 맡기겠다. 수양대군 마마의 둘째 아들이셨습니다. 마마. 그런 중책을 어찌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가장 믿을 만하다. 그렇게 저는 수양대군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마의 막내 아들은 영흥대군의 유모 역할도 맡았습니다. 왕비께서 후궁에게 자신의 친자식을 맡긴다는 것은 보통 신뢰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느 날 수양대군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그리 부른다면 나는 기쁘단다. 어머님은 참 따뜻하십니다. 생모 마마처럼요. 소헌왕 후 마마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궁중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늘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여서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안 출신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머니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 아들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 소헌왕 후의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너희들도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은 왕자이지만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어머니, 계양군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아세요? 왜냐? 어머니가 높은 자리에 올라도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32년간의 재위를 마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전하의 영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전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천안 신분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 그 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어머님, 너무 우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아들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하루 후 담양군이 저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죠. 담양아, 막내 아들을 잃는 아픔. 세상에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5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전하의 승하 후 후궁들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선왕의 부인들은 대궐을 떠나야 한다는 풍습이었죠. 저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신빈 마마, 정말로 머리를 깎으시겠습니까?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예법이니라.
선왕을 모시던 후궁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전하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6명의 아들을 낳으며 보낸 충만한 나날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된 후, 저는 매일 불경을 읽으며 전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을 위한 경문을 인쇄했습니다. 문종 전하께서 쌀 500석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계양군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는 이런 삶도 나쁘지 않구나.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권력과 영화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하께서 머리를 기르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의창군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한 해였습니다. 어린 임금께서서 특별히 저에게만 환속을 허락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어머니는 이대로 지내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창군은 어머니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실 수 있는데요. 아들아, 어머니는 이미 선택을 했단다. 이 길이 어머니에게는 맞는 것 같구나. 세속의 권력과 영화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읽으며 전하와 담양군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의창군이 안타까워하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 무렵 궁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453년 제가 양육했던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어린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것이죠. 세조로 즉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특히 단종을 지지했던 케빈 양 씨는 아들들과 친정이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계양군 이하 신빈 마마의 아들들은 계유정난의 공신으로 책봉하노라. 세조 전하의 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돌봐드렸던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무사할 수 있었고 오히려 공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계양군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화를 면한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입니다. 아니다. 너희가 평소 바르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헌왕후 마마를 진심으로 섬겼고 수양대군을 정성껏 돌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요. 세조 전하는 저를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1458년. 제가 강원도로 목욕을 가자 관찰사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신빈 마마를 극진히 모시도록 하라. 굴량 5석을 신빈 마마께 드리도록 하라. 몸이 좋지 않아 온천으로 요양을 갈 때마다 아들들이 뒤따랐고 세조 전하께서는 항상 관찰사에게 저를 잘 모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님 어느 봄날 수양대군, 아니 세조 전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하,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어머님, 소자가 어찌 어머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께서 키워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전하, 과한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소자를 키우실 때 보여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오늘의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조 전하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464년, 제 나이 59세가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들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다. 늙으면 다들 이런 것이란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5 아들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모두 씩씩하게 자라준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한 신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항상 진심으로 대하거라. 그것이 진정한 귀함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는 충분히 행복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들 같은 훌륭한 아들들을 두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아들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1464년 음력 9월 4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때, 배고픔에 떨던 추운 겨울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 아가야, 우리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켰습니다. 궁궐에 들어와서도, 전하의 총애를 받았을 때도, 신빈이 되어서도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13살 소녀가 약값을 벌기 위해 궁궐에 들어온 지 46년 그 소녀는 이제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가 되어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알았고 진정한 행복을 배웠습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저 멀리 전하께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막내 담양군도 보였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구나. 세조 전하께서는 쌀과 콩 70석을 부의로 내려주셨습니다. 제 장례는 극진하게 치러졌습니다. 제 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묘 주위에는 묘갈과 묘비, 장명 등 문인석, 상석이 세워졌습니다. 후손들이 대대로 제를 지내며 저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4년 제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천안 노비에서 시작한 여인의 무덤이 도의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올라가도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가 남긴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겸손과 성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 제가 후세에 전하고 싶은 진정한 유산입니다. 한양 변두리 초가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영원히 남아 오늘을 사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신빈 김 씨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